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위험의 분산이라고 해서 분산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 분산 투자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죠. 그냥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 곱하기 발생 확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투자 비중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또 아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무위험률, 자,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 불렀었고요. 위험 할증률 두 개를 더한 것을 가리켜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석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위험률과 요구 수익률을 더한 값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자,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을 더한 값이 요구 수익률에 썼고,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바로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게 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얘기가 전개자,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정말 간단한 주제인데요. 역시 30회 때도 또 출제가 되어왔던 주연 이슈 해서 먼저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산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에 투자를 나누어서 하는 것, 여러 개 자산을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을 분산 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목적은 뭘 하자는 것이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시요.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수익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위험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의 축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분산 투자다. 기본 틀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이 분산 투자와 관련한 위험의 분류,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과 비체계적 위험 두 개로 대별을 해봐요.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자, 영어 단어 중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자, 체계적이라는 용어를 쓰이게 될 테고, 난 시스템이라고 해서 비체계, 시스템이 아닌 것을 가리켜서 비체계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여 시스템 자체 위험을 가리켜서 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시스템 자체 위험이 아니라 그 개별 투자 대안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켜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 요 근래 오늘도 아까 뉴스 보니까 북에서 동해 쪽으로 쐈대. 비행거리가 320km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대단히 둔감해 있죠. 그래서 쏘거나 말거나, 우리는 안 쏘나 쏘겠지. 당연히 군에서 연습해야 돼. 쏘거나 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옛날에 이제 남북 관계가 되게 안 좋고 이럴 시절에 특히 주식시장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북에서 좀 장난을 치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확 이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든 SK 투자하든 아니면 다른 중소기업에 투자하든 북에서 미사일 쏴버리고 핵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한편, 자, 예를 들어서 요걸로 이제 봤던 뉴스 중에 조금 이제 거슬렸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습니다.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거.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하여튼 걸리면 죽는다면서요. 100% 사망한다라고 해서 요거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런 걸 한대요. 그래서 소위
방역제라고 해서 돼지열병이 발생 안 하면은 분명히 방역 조치를 안 할 테고 그 회사의 물품이 팔리지 않을 텐데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뭐죠? 각 농장에 방역 차량 소독하고 이런저런 비용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끼리 어떤 회사 주식을 미리미리 매집을 해놔라. 왜? 아니 뭐 이게 대한민국만 돼지열병이 안 걸린다니 그게 더 특이한 거다. 무조건 걸리게 돼 있다. 그러면 그때가 사람들이 주식 사고 난리가 날 테니까 그때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돼지열병이 뭐니?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굳이 해석을 하면은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는 돼지열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 주식 방역 관련한 주식 요 관련한 것이 굳이 해석하면 어떻다? 비체계적 위험과 연계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시장의 힘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 그래서 우리가 경제론 제일 뒤에서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순환적 변동, 그 다음에 무작위 변동, 계절적 변동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그때 했던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주기라고 하는 게 길고 진폭이 크고 불규칙적이다. 여기 한 문제짜리. 두 번째, 올라가는 시장에 있어서는 직전 국면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내려오는 시장에 있어서는 세 달 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다 상한선 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뭐 이런 것들 공부, 경기 변동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아파트에 투자하든 상가에 투자하든 어떻다? 수익률은 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피할 수 없죠. 부동산이라는 재화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바로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된다. 또 이제 금리가 일괄적으로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개인 투자자가 금리를 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위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다시 갑시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바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에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런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어차피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위험. 그래서 바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바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어떻다?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비체계적 위험. 결국은 이제 비체계적 위험만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위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 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요걸 갖고 거의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든가, 바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다라든가, 유치의 극치입니다. 매번 내는 걸 갖고 계속 우려먹고 얘는 거의 사골 수준입니다. 해도 넘어올 정도로 나오는 주제. 그럼 너무 쉬운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한두 개 그렇게 짜증나는 게 지문의 중간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에 나누어서 투자하게 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분산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론상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위험을 감소시킬 수는 있긴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상관계수 플러스 1 마이너스 1, 또 상관계수가 양의 값, 상관계수가 음의 값,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리 말씀드릴 텐데
얘는 한 번도 답이 아니고 아까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자, 요거 자, 다시 분산토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 또는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되 나머지 지문 한 두세 개 또 이상한 얘기 써야 되잖아요. 이게 상관계수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것 또는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 또는 양의 값을 갖게 된다. 다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또는 음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다. 또는 이제 마이너스 1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제 구성할 때 제일 더러웠던 문제가요.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수록 이런 표현을 써요. 계수율이 되겠습니다.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얘기지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이런 소리들 말 자체가 되지 않아요. 다시 약속 용어 있죠.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 투자 대안과의 투자 대안 간의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상관계수 플러스 1 또는 양의 값을 갖는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상관계수 마이너스 1 그리고 자,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택이에요. 분산투자,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논의의 전제는 이런 거야. 경기가 호황이면은 주로 호황이다 그러면 호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더 유리하다? 바로 상가가 더 유리하다라고 전제를 합시다. 경기가 불황이 되게 된다. 그리고 집에서는 안 나가자라면 어떻다? 아파트나 연립이 더 유리하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분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와 연립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 하고요. 아파트와 상가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 어느 게 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서로 다른 것. 아파트와 상가. 이걸 이름하여 상관계수 마이너스 1 또는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아파트 상가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또는 아파트 연립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아파트와 상가에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질문이 상관계수 얘기예요. 다시 갑시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아파트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파트와 연립에 분산 투자하는 게 그나마 어떻다? 위험을 조금 더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얘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니까 위험의 감소가 크지가 않다. 그게 그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와 상가가 그 경기 흐름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정말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아파트와 상가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파트 연립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어떻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접근해 가실 때는 기본 출발점이 뭐냐면 분산 투자는 뭘 하자는 거다? 높은 수익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된다? 분산 투자. 그러면 안 돼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뭐가 된다? 분산 투자. 높은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수익률을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뭘 가야 돼? 아까 울릉도 아파트에 배 건져야 돼. 수익률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울릉도 아파트에 그 배 인양하는 업체에다 투자를 하면 될 사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약속을 하기를 자, 포트폴리오 또는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뭘 하자는 거다? 바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근데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감소시킬 수가 없다. 근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투자 대안, 두 개 투자 대안에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투자 대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요? 바로
그때는 위험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 유치 차라는 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다. 요걸 가지고 답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한장하는 거야. 이런 복덕방 시험을 재수, 3수, 4수, 5수가 더럽게 많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시험 보고 나서 다들, 나만 보면 다들 그 얘기, 문제 어려웠다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근데 또 증을 따. 증을 따면은 나중에 표정이 조금 민망해져. 지난번에 신경질 냈던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채점이나 하고 지랄하기. 이렇게. 이게 뭐냐면, 시험 보실 때는 두렵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확률이 70%, 80%가 되더라도 그걸 100% 정확하게 찍지 않으면 계속 불안감이 남아있어요. 계속 찜찜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풀어가는 거야. 근데 본인도 모르게 맞춘 거야. 근데 시험 보고 났을 때는 그 찜찜함, 그 10%, 20%의 찜찜함 때문에 난 뒤졌다. 뭘 뒤지긴 뒤져. 내년에 또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요. 가관들이에요, 가관들. 아니, 이게 이제 중개사 시험 보시기 전에는 밖에서는 다 멀쩡한 사람들이야. 배려도 할 줄 알고, 양보도 할 줄 알고. 근데 이런 거 중개사관에 딱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는 되게 사람이 옹졸해져. 그래서, 학원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프린트물 같은 걸 이제 보통 학원에서 막 나눠줘요. 그래서 저는 그 왜 나눠주는지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교재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근데 하여튼 간에 뭔가 또 사람들이 뭐 종이 쪼가리를 하나 받으면 또 흐뭇해. 뭔가 큰일 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책에다 메모하시잖아요. 일 없이 색칠하고 이렇게. 왜? 뭔가 큰 성취를 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주 그 의미 없어요. 어차피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 자, 근데 그때 프린트물 주다가 어떻게 해서 한 사람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뭐 학원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라 한 장이 부족했어. 못 받아. 얼마나 삐지는데 사람들이. 속상해.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분이 학원 밖에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양보하고 이렇게. 아, 진짜 가관들이에요. 하여튼 답이 되는 것을 찍어내셔야 돼. 대신 문제 쉽다 하더라도 중간에 지문 한두 개 막히는, 이게 지금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려고 해요. 상관계수 얘기만 나오면은 가슴이 점여와. 제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렇게 뒤지게 지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서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깔아주게 되면 개새끼 이걸 왜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랄이야 그냥. 아니, 선생한테 속으로 욕이 나와. 아, 0에 가까울 때는 이게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해줬어야지. 실력이 없나? 왜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만 얘기해줬지? 0에 가까울수록 이걸 왜 얘기를 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건 약속의 용어의 문제예요. 수학 공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법칙이 아니라 그냥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걸 뭐라 부른다? 상관계수 플러스 1.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다? 상관계수 마이너스 1. 그래서 공부가 힘들어요. 왜? 다 약속이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수요 증가한다. 오른쪽 우상향. 이게 약속이지. 그걸 막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밋밋한 거예요. 그 개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밋밋하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막상 풀려고는 깝깝해. 하여튼 요렇게 해서 자, 포트폴리오 위험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무식함의 극치를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진짜 얘기 단순한 건데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기도 어려울 거예요. 자, 먼저 갑시다. 지금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 왜 한다고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된다? 분산 투자의 목적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논의의 전제. 자, 항상 투자에는 뭐야? 수익률하고 위험이 상존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다? 위험이 낮은 쪽에 어떻다? 투자를 하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근데 거기 앞에 전제가 하나 쌓여 있어야 돼. 어떤 경우에 위험이 낮은 쪽에 투자하느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 아니, 위험 낮다고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 낮은 건 은행이지, 은행.
근데 은행에 다 돈을 묻어두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이 낮다라는 얘기는 전제 요건을 따져봐야 된다고.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위험이 낮은 쪽에 어떻다? 투자가 이루어진다. 요 거꾸로 가볼까요? 만약에 위험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려운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지금 우리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위험이 낮은 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 대신 대뜸 무조건 위험이 낮은 쪽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쌓이면 위험이 낮은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 위험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설명을 하기도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이 새끼들이 말을 더럽게 꼽니다. 가볼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개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면 위험이 낮은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또는 위험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게 되면 수익률이 위험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면 수익률이 높은 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 투자 대안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투자 대안 A의 위험도가 투자 대안 B의 위험도보다 낮다라면 당연히 어떻다? 투자 대안 A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걸 말을 어렵게 하냐고 새끼들이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교재에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다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어떻다? 위험도가 낮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실제 문제를 보서 이렇게 표현해요. 위험도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다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위험도가 낮은 투자 대안이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 B를 지배하므로 투자자는 위험도가 낮은 투자 대안 A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뭘 지배하고 말고 어딨어. 단순하게 시키면 돼요. 사실 내용은 단순한데 표현이 어려워요. 이게 영어 번역하다 보니 이 문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아까 우리가 위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용어를 썼던 게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또 하나 민감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투자된 A와 투자된 B에 있다고 했을 때 투자된 A의 분산이 또는 투자된 A의 표준 편차가 투자된 B보다 낮은 경우 투자한 A를 채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조금씩 바꿔. 위험도가 낮은 쪽에 투자한다는 표현 대신에 표준 편차가 작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하게 된다. 이렇게 약간 돌려서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수 삼수가 많은 이유가 계속 똑같은 말을 살짝 경우에 시험에 따라서 바꿔치기해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제 분산 표준 편차 민감도라는 개념을 논함에 있어서 그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측정하는 방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그걸 다 동일한 언어로 해석을 한다. 거꾸로 이제 위험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 대안이 기대 수익률이 낮은 투자 대안을 지배하므로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건 이 텍스트 자체를 의미는 사겠다고 쳤을 때 텍스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주 짜증나요.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게 이걸 우리가 거창하게 해온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는 거. 기대 수익률이 위험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바로 다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그러면 위험이 낮은 투자 대안이 위험이 높은 투자 대안을 지배한다. 그래서 위험이 낮은 투자 대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위험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수익률이 높은 투자 대안이 수익률이 낮은 투자 대안을 지배하므로 수익률이 높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실제 원래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건데 표현을 할 때
약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서 사람 조금 피곤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다 치고요. 자, 이제 시험 문제 답. 지금 이제 10년 동안 하나, 둘, 셋, 세 번인가 답이 됐던 주제. 이제 세 번이고 네 번 답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자, 최초 첫 번째 이슈.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 효율적 전선하고요.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래서,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가 뭐가 된다? 접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옳은 걸 고르셔야 할 때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자,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혹은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여기서부터는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효율적 전선 또는 이제 시험에 따라서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 효율적 프론티어, 이제 이걸 외우셔야 돼요. 무식하게 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율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율이 있어야 된다고요.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 율자 들어갔었죠? 그럼 뒤에 뭔 율자를 찾아야 돼요? 최고의 수익률. 효율적 전선은 아까 얘기했던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라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 가볼까요? 자,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최고의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A, B, C 투자 대안의 수익률만 판단하는 게 아니야. 동일한 위험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 대신 논의의 전제, 동일한 위험 하에서.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 그래서, 자, 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거, 율,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 우리가 차트로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워져요. 30분 설명드려야 돼. 뒤져, 보다가. 나중에 욕밖에 안 나와. 그냥 무식하게. 자,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 근데 수익률을 논하려면 논의의 전제, 위험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한다? 효율적, 자, 바로 효율적 전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직접 시험 문제 나와요. 그냥 효율적 전선이란, 효율적 프론티어란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리고 이게 한번 나오니까 너무 재미없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이걸 약간 들어갑니다. 응용 들어가요.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란 전제 하에서 어떤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꾼다 라고 한다면 아까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만이 더 높은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다. 다시,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 일정한 위험,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들을 연결한 선. 이론상 최대치란 말이야. 그래서 효율적 전선에서 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만약에 최고 수익률이 5%다라고 전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어도 6%의 투자 수익률을 희망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때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 어떻다? 더 높은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무식함의 극치 뭐라고요? 율이라고 하나 외우십니다. 효율적 전선은 어떻다? 최고의 수익률. 근데 이제 수익률을 노리면 항상 위험을 전제를 해야 되니까 동일한 위험 하에서. 그래서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시한 수익률이 6%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건 투자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위험을 더 부담하게 되면 더
더 높은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나오고 하나 쉬었다가 나왔던 게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 하에서 프론티어 같은 얘기입니다.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할 때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이게 나왔었고요. 아직 안 나온 거. 무차별 곡선. 자, 아까 무식하게 율 이렇게 외웠어요. 무차별 곡선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 미음, 무차별. 그 다음에 동일한 만족, 미음. 그래서 미음. 율, 미음.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위험과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동일한 만족을 개별 투자자가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점을 연결한 선.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무차별 곡선. 이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트로 가야 되는데 그럼 너무 양이 많아져서 개판돼 버려. 그래서 율, 미음. 그래서 갑시다.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 그래서 이 사람이 효율적 전선하에서 제시하는 그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꾼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이 어떻다? 더 높은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다. 하나 더. 자,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거. 미음.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수익을 감안했을 때 각 개별 투자자가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점을 연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7년, 8년 사이에 나왔던 쟁점을 보면 제일 간단한 겁니다. 효율적 전선이란 지금 이제 다시 최적의 포트폴리오란 효율적 전선과 개별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소위 최적의 포트폴리오. 두 번째, 효율적 전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해서 이것도 답이 됐었고, 이 문제 다음에 나왔던 것이 효율적 전선 하에서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다 답이 됐던 명제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아직 안 나온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럼 무차별 곡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미음이라고 해서 무차별 곡선은 위험과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개별 투자자가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점을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한다? 무차별 곡선.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서 앞에 이제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잠시 끊었다가 그 다음 주제를 고르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고 하는 거 핵심 목적을 알아야 돼. 이것은 높은 수익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분산 투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위험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일단 포괄적으로 봤을 때 분산 투자를 하면 일단은 위험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자체의 위험인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감소시킬 수가 없고,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어떻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소위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했을 때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적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많이 감소시키려면은 이 사람의 분산 투자는 투자 대안 간에 소위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케이스.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이때 바로 어떻다? 위험을 더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에서 플러스 1 또는 정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 분산의 효과는 작아지게 된다. 한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해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는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이다. 위험이 높은 투자 대안과 위험이 낮은 투자 대안을 가지고 봤을 때 위험이 낮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위험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는 수익률이 높은 투자 대안을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위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효율적 전선이 뭐냐? 율,
효율해서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하는 선. 다만 논의의 전제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하는 선을 효율적 전선. 그래서 자, 이미 효율적 전선이라는 개념은 위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더 높은 수익률을 희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이 더 높은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 아직 안 나온 거. 무차별 곡선의 정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미음해서 무차별 곡선은 위험과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가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점을 연결한 선을 뭐라고 부른다?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끊었다가 여기까지 분산 투자 보셨고 이제 제일 투자하면서 중요한 주제 남아 있습니다. 해서 소위 이 영업이익과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 아마 나머지는 사실은 이게 많이 공부 안 해도요. 나중에 시험 볼 때 두세 번만 더 설명을 드려도 대충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씩 끊었다 설명드릴 영업이익, 소위 자본이익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외우시게 되면 투자론이 겁나 쉬워지고 또 나중에 감정평가가 쉬워지고 다음에 이걸 외우지 않게 되면 눈으로 대충 감을 잡게 되면 개판돼 버립니다. 이게 모든 얘기의 투자론의 기본이거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